안녕하세요. 행복한 결혼 생활 중인 40대 여자입니다. 살면서 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 일은 남편과 결혼한 거예요. 순박하고 착한 남편과 그런 남편을 닮은 아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 세상의 전부가 제 것이 된 듯 마음이 벅차오르곤 하죠. 또한 남편과 결혼하며 저는 굉장히 귀한 존재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 시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제게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신 시아버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이런 평화로운 시간을 얻기까진 꽤 다사다난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시간 동안 수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던 저희 시아버지 이야기를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풀어보려고 해요. 저희 아버지는 제 나이 13살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대신 엄마는 식당 일을 하며 저와 남동생, 여동생을 힘들게 키우셨죠. 우리 가족은 비록 가난했지만 굉장히 화목했어요. 엄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돈 주고도 못 사는 게 바로 가족이다. 가족끼리 화목하면 그게 바로 부자인 거야. 마음이 넉넉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니? 저는 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바로 작은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31살에 119 구급대원인 남편과 결혼을 했죠.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참 순박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시댁은 곡성에서 큰 돼지 농장과 작게 밭농사를 겸하던 여유로운 집안이었습니다. 시댁에선 저희가 결혼할 때 서울의 작은 아파트도 마련해 주셨죠. 게다가 남편은 사남매 중 둘째로 시숙과 손아래 시누이 그리고 막둥이인 막내 시동생까지 형제가 많은 다복한 집안이었어요. 동생들과 굉장히 우애 좋게 살았던 전 많은 시형제들이 생기는 게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보니 남편을 제외한 시형제들은 인성이 몹쓸 사람들이더군요. 가난하게 자란 시부모님은 두 분 다 국민학교밖에 졸업을 못 하셨는데 워낙 고생을 하고 사셔서인지 자식 일이라면 아주 껌뻑 죽는 분들이었습니다. 자식들을 고생을 시키기 싫으시다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시형제들이 그런 시부모님을 굉장히 무시한다는 거였어요. 명문대 졸업 후 대기업에 다니던 시숙과 간호사였던 시누이는 시부모님이 무슨 말만 하면 무시부터 하더군요. 그 와중에도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부모님께서 군말 없이 내어주시는 걸 이용해서 신나게 돈을 뜯어가던 사람들이었죠. 게다가 늦둥이였던 시동생은 변변한 직장도 없이 시부모님께서 마련해준 서울의 오피스텔에 살며 여태까지 시부모님에게 생활비를 타서 살고 있더라고요. 결혼하고 맞이한 첫 명절날 저는 시부모님을 대하는 시형제들의 태도를 보고 기함을 했습니다. 큰애야, 회사 다니느라 피곤하지? 윗사람들이 힘들게 하진 않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이 아버지한테 얘기하거라. 응? 아버지가 회사 생활이 뭔지 아세요? 평생 돼지 키우고 밭일만 하신 아버지가 회사 일을 뭘 한다고 아버지랑 상의를 해요. 아빠, 나 너무 힘들어. 아빠, 나 이번에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기 전에 딱 1년만 쉬려고 하는데 나 생활비 좀 지원해 주시면 안 돼? 너 병원 옮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직을 해? 사람이 한 군데 터를 제대로 잡고 살아야지 않겠어? 너 내년에 결혼도 할 거라며. 아빠가 병원 일에 대해 뭘 한다고 그래? 사람 생명 다루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도 모르면서. 그래서 돈 준다고 만다고. 시숙과 시누이는 아주 거침없이 시아버지께 무시 섞인 발언을 해대더군요. 게다가 시숙의 아내인 형님은 말리긴커녕 시조카를 안고 실실 웃기까지 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동생은 귀찮다며 명절에 내려오지도 않았죠. 두 사람 다 그만해. 새 식구 앞에서 부모님께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 두 사람이 그렇게 무시하는 부모님 돈 아니었으면 지금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을 것 같아? 형하고 넌 부모님 아니었으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라고. 제발 철 좀 들어.
예, 예. 또 자기만 효자납셨지? 그렇게 된 사람이 너 혼자 부모님 마음껏 복양하고 사세요. 주제넘게 어디서 매번 자기 형을 가르치려고 들어? 얘들아, 싸우지 말거라. 내가 괜한 말을 해서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구나. 근수야, 그만해. 이 아버진 괜찮다. 유일하게 시아버지 편을 들며 화를 내던 사람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오히려 그런 남편을 말리시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친 시아버지는 제게 민망한 듯 어색하게 웃어 보이시더군요. 자신의 그런 모습이 창피하다는 듯 말입니다. 그날 풀이 죽은 시부모님의 모습이 너무도 마음 아파 저라도 두 분께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제안해 한 달에 한 번은 꼬박꼬박 시댁에 내려가 두 분을 배웠어요. 내려오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텐데 뭐하러 이렇게 자주 오니? 나랑 네 시애미야 좋다만 괜히 너희들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구나. 제가 두 분 보고 싶어서 일부러 이 사람 막 졸라대서 온 건데요 뭐. 이렇게 내려오면 두 분 얼굴도 뵙고 공기 좋은 곳에서 끝내주는 시골 경치도 보고 얼마나 좋아요. 마음 같아선 맨날 맨날 오고 싶으니까 저 못 오게 하지 말아주세요. 한 번도 자식에게 이런 살가운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남편이 두 분께 잘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아들인지라 저에 비하면 남편은 무뚝뚝한 편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 또한 점차 저만 보면 얼굴에 한바구음이 피곤하셨죠. 너무도 좋아하는 시부모님의 모습을 보니 괜히 제 마음이 다 뭉클해지더군요. 남편 또한 밝아진 시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저에게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저는 아들을 낳았고 잠시 전업주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대체 인력이 없는 작은 회사인지라 육아휴직이 불가피하기도 했고 이후엔 이렇다 할 경력도 크게 없던 데다 애 엄마이기까지 한 절 다른 회사들은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아이를 낳고 3년 뒤가 되어서야 녹주 판매 사원으로 겨우 취업 자리를 얻을 수 있었죠. 한편 결혼 생활이 지속되며 저는 시형제들이 시부모님을 무시한 행동을 그냥 두고 보기 힘들어졌어요. 어떻게 자신들을 낳고 길러준 부모님을 저렇게까지 무시하나 싶어 너무 화가 났거든요. 시숙 부부는 명절에도 음식을 일절 돕지 않고 명절 당일에 내려와 늦은 아침을 먹고 곧장 돌아가곤 했는데 어느 명절날엔 시어머니가 용기를 내어 시숙 부부를 붙잡으시더군요. 밥도 다 먹었으니까 저희 이만 가볼게요. 벌써 가려고? 몇 달 만에 봤는데 과일이라도 먹고 가지. 내가 너 주려고 너 좋아하는 사과 사다 놨는데 좀 먹고 가려무나. 여기 오래 있으면 돼지 누리네 때문에 구역질 날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도시 사람이라 죄송해요 어머님. 엄마, 명절에 며느리 못 가게 붙잡는 게 요즘 세상에 얼마나 무식한 일인지 몰라요? 시골뿐인 거 티내세요? 우리 처가 가야 돼요. 게다가 저도 이 집에 오면 두 분 옷에 달라붙어 있는 돼지들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주 지끈거려서 오래 있기도 힘들어요. 우리한테 돼지 냄새가 나니? 미안하구나. 평소에 빨래도 열심히 하고 너희 온다고 하루 종일 창문 열어놓고 환기도 시켜놨는데 그래 친정 가야지. 얼른 가거라. 늙은이가 괜히 주책 한번 부려본 거야. 참 기가 차더라고요. 물론 며느리도 당연히 자기 집에 가고 싶겠죠. 근데 시숙네 처가는 시숙집에서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명절 전날에 항상 시숙 처가에 가서 음식을 돕고 오는 걸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잠깐 과일이라도 먹고 가면 어디가 덧난답니까? 게다가 시댁에서 돼지 누린내까지 난다는 두 사람 말에 저는 그만 화가 폭발하고 말았죠. 두 분 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형님, 어제 친정 다녀오셨잖아요. 조카 초등학교 입학한다고 용돈만 쏙 받아먹고 가려는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게다가 아주버님은 평생 이 집에서 사셨던 분 아닌가요? 왜 어렸을 땐 괜찮던 돼지 누린내가 이제 와서 두통까지 유발한다는 건가요? 그 돼지 냄새 꾹 참고 평생 열심히 일하신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아주버님이 지금 도시 냄새 맡고 편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당장 두 분께 사과하세요. 아, 재수 씨 또 이러네. 원래는 생판 남이었던 사람이 대체 뭘 안다고 자꾸 이 난립니까? 내가 내 부모한테 내 의견도 제대로 못 말해요? 아무튼 근수젠 어디서 자기랑 똑같은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에이, 짜증나. 저 가요. 형님은 집에서 나가는 순간까지 저를 째려보더군요. 시숙 부부가 돌아간 후 저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시부모님께 답답하다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아버님, 왜 자꾸 저런 말을 그냥 듣고만 계세요? 두 분이 가만 계시니까 자식들이 자꾸 저러는 거잖아요. 저 정말 너무 속상해요. 미안하다, 어머마. 우리도 잘못됐다는 걸 분명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워낙 애들을 귀하게만 키워버릇해선지 애들에게 싫은 소리 하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구나. 아휴, 자식들을 망친 것도 결국 이런 우리 탓이겠지. 네 시어머니 말이 맞다. 우리가 둘째 며느리 네 얼굴을 보기가 너무 부끄럽구나. 너무 힘들었던 시절에 자식들은 우리에게 유일한 행복이자 낙이었어. 그래서 더더욱 애들에게 모진 소리 못하겠더라고. 나도 몇 번이나 화를 내보려고 했는데 차마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질 않더구나. 정말 미안하다. 시부모님은 제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구시더라고요. 두 분 마음이 알겠지만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저는 두 분을 안아드렸죠. 저희 친정엄마가 남동생네와 여행을 갔던 터라 저와 남편은 아들과 함께 연휴 기간 내내 시댁에 머물렀습니다. 어이가 없던 건 시누이와 시동생은 아예 시댁에 내려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결혼한 시누이는 시댁에서 명절 세느라 피곤해서 못 오겠다고 통보했고 아예 시동생은 우리 전화를 받지도 않더라고요. 아주 나중에 친구들과 술을 먹고 하루 종일 뻗어 있었다며 문자 한 통만 띡 보내놓은 채 말입니다. 시부모님은 내심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는데 그 모습이 가슴 아팠던 전 남편과 상의 후 시부모님을 모시고 곧장 제주도로 출발했어요. 명절이라 비행기 값과 펜션비가 굉장히 비싸긴 했지만 그렇게라도 시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우리 제주도는 태어나서 처음 와본다. 우리가 어멈니 덕에 이런 호강을 다 누려보는구나. 그러게요, 여보. 저 바다색 청량한 것 좀 봐요. 우리나라에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을까? 여행 한번 제대로 못 다녀본 시부모님은 너무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남편은 자주 찾아뵙는 것만 효도인 줄 알았지 여행을 모시고 갈 생각은 못했다면서 제게 고마워하더군요. 새 시형제 때문에 복장 터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시부모님과 첫 여행을 다녀온 뜻깊은 명절이었죠. 이후에도 저는 시부모님과 화목한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저희 아들 또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무척이나 좋아했기에 한 달에 한 번씩 시댁에 내려가는 일은 우리 가족에게 소풍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결혼한 지 9년이 흘렀던 해 우리에겐 큰 슬픔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어머마, 제발 빨리 병원으로 좀 와다오. 네 시어머니가 쓰러졌다. 바로 시어머니께서 급작스런 심정지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자식들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 시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평생 시어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시아버지는 큰 슬픔에 빠지셨습니다. 그런 시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 저와 남편은 아들 데리고 주말마다 시댁에 내려갔어요. 남편이 주말 근무가 있는 날엔 저라도 혼자 아들을 데리고 시아버지를 뵈러 갔죠. 기운 없는 시아버지를 어떻게든 북돋아 드리고자 우린 종종 근교로 여행도 다니고 마당에서 소고기 파티도 하며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내가 우리 둘째 며느리 덕분에 웃는다. 넌 나한테 다시 없을 복덩이야. 고맙다 어머마. 그런 우리의 노력이 무색하지 않게 다행히 시아버지는 조금씩 기운을 차리셨어요. 그 뒤에도 저는 매주는 아니더라도 2주, 3주에 한 번은 시댁에 내려가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와중에 화가 났던 건 시형제들의 태도였는데 시형제들은 시아버지를 위로하긴커녕 돈을 요구할 때만 시댁에 내려와 시아버지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하는 척할 뿐 바쁘다는 핑계로 시어머니의 첫 기일에조차 내려오질 않더라고요. 얘들이 워낙에 바빠서 오늘은 못 내려오고 주말에 납골당에 내려오며 집에 들른다는구나. 일 때문에 바쁘다는 걸 어쩌겠니? 오늘은 우리끼리만 제사 지내자꾸나. 결국 시어머니의 첫 기일엔 휴가를 쓰고 시댁에 내려간 저와 남편, 그리고 저희 아들과 시아버지, 이렇게 넷이서 조촐하게 제사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어? 거기선 돼지 돌볼 일도 없고 편하지? 여기서 고생한 만큼 거기선 편하게 살아. 보고 싶구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사진을 보고 참 많이 우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진을 보니 생전 제게 잘해주셨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저 또한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펑펑 흘렸죠. 어머님, 아버님 걱정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님 대신은 못 되더라도 꼭 아버님을 잘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전 시어머니께 다짐한 약속을 한동안 지킬 수 없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기일이 지나고 2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우리 가족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고 말았거든요. 폐암이라고? 확실해? 병원에서 정말 제대로 검사한 게 맞대? 남편은 정기검진을 하다가 그만 폐암이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잦은 기침과 약간의 흉통만 있었을 뿐 평소에 건강했던 남편이 암이라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죠. 폐암 3기 판정을 받은 남편은 곧바로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우선 암세포의 크기를 줄인 뒤에야 수술을 해야 했거든요. 남편은 기약 없는 휴직을 해야 했고 저는 혼자서 남편 간병하랴, 아이 돌보랴, 심지어 일까지 하며 아주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기에 가끔씩 시아버지와 통화로 안부만 물을 뿐 전처럼 시아버지를 챙길 새가 없었죠. 내가 내려가 봐야 하는데 이 농장일 때문에 집을 오래 비울 수가 없구나. 너 혼자 고생하게 해서 미안하다 어머마. 다행히 남편의 병원비는 시아버지께서 전부 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는 가끔씩 남편을 보러 오실 때마다 제 손을 잡고 혼자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시곤 하셨어요. 저희 친정엄마 또한 몇 년 전 지방으로 발령이 난 남동생을 따라 지방에서 거주하셨기에 저를 도와주실 수 없었거든요. 당시엔 화장실에서 넘어져 허리까지 다치셨었기에 더더욱 말입니다. 저는 괜찮아요. 제 가족 지키는 일인데 힘들어도 씩씩하게 견뎌내야죠.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은 애 아빠잖아요. 남편은 다행히 치료 경과가 좋아 수술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후에도 힘든 항암 치료를 계속해서 견뎌내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암투병을 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또 한 번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지금 아버지 옆집 사신 아저씨가 나한테 연락 주셨는데 아버지가 농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대. 지금은 구급차 타고 시내 병원으로 이송되셨는데 아저씨가 구급 대원들이 하는 말을 언뜻 들어보니까 아버지 지금 위독한 상태인 것 같다고 하셔. 아버님이? 알았어. 우선 진정해. 당신은 어차피 못 가니까 내가 지금 바로 내려가 볼게. 당신은 다른 형제들한테 연락만 해줘. 병원에 있던 남편은 전화로 제게 흐느끼며 시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일을 하고 있던 저는 그 즉시 직장의 양해를 구하곤 차를 몰고 시아버지께서 계신다는 병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30분 거리에 시부모님과 함께 살던 여동생에게 전화해 초등학생이던 저희 아들을 부탁한 채 말이죠. 아버님! 4시간이 걸려 병원에 도착하니 시아버지께선 의식불명이시더군요. 놀라서 의사를 붙잡고 물어보니 의사는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연세도 있는 상태에서
너무 과로를 하셔서 쓰러진 것 같습니다. 다만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라 이대로 계속 의식을 못 차리신다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 검사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노쇠하신 탓에 기력이 많이 쇠하신 것 같아요. 우선 언제 의식을 찾으시는지 지켜보죠. 너무 무서웠습니다. 쓰러진 후 손 쓸 새도 없이 세상을 떠나셨던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시아버지까지 허무하게 돌아가실까봐 말이죠. 아버님, 제발 눈 좀 뜨세요. 이대로 이렇게 허무하게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친딸 같으시다면서요. 아버님은 저한테 아버지나 마찬가지인데 저한테 아버지를 2번이나 잃게 하실 거예요? 제발 얼른 일어나세요.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시아버지의 상황을 이야기해 준 뒤 계속해서 시아버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 3일이 지나도 시형제들은 병원에 코빼기도 보이질 않더군요. 남편은 분명 그들에게 시아버지가 위독하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말입니다. 잔뜩 화가 난 전 그들에게 전화해 따져 물었죠. 어떻게 자식들이 아버지가 위독하다는데 한 번은 안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어머님 때처럼 혹시라도 아버님 잘못되시면 임종도 못 지켰다는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 거냐고요. 너무 화가 나니 목소리마저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시형제들의 반응은 제 마음을 더더욱 참담하게 만들더군요. 아직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유난이에요? 우리가 간다고 아버지가 깨어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우르르 몰려가서 뭐합니까? 그리고 재수 씨, 이제 가식 떨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요. 재수 씨도 솔직히 우리 아버지 유산 탐나서 아버지 밭이라도 핥을 것처럼 군 거 아닙니까? 이대로 돌아가시면 어머니도 돌아가신 마당에 어차피 아버지 재산 자식들끼리 사이좋게 나눠 가질 건데 이제 효부인 척 그만하고 재수 씨도 우리처럼 집에 가서 유산 물려받을 준비나 하고 있으세요. 새언닌 언제든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한 직업이니까 시간 널널하죠? 전 바빠서 못 내려가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아, 저 지금 여자친구랑 제주도 여행 와 있어서요. 3일 뒤에 올라가니까 그때 아버지 뵈러 갈게요. 화가 나다 못해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것들도 자식이라고 평생을 바쳐 자식들에게 헌신한 시아버지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요. 당신들은 자식도 아니라고 크게 화를 낸 뒤 여전히 눈을 못 뜨고 계시던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펑펑 울던 전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너무 놀라 순간 뒤로 까무러칠 뻔했네요. 어? 그건 바로 미동 없이 누워있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벌떡 몸을 일으키신 겁니다. 며칠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벌떡 말이죠. 그리고 시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은 또 한 번 저를 기함하게 만들었어요. 아버님, 정신이 드신 거예요? 아이고, 삭신아. 내가 온종일 멀쩡한 정신으로 눈 감고 누워만 있느라 아주 혼이 났다. 멀쩡한 정신이요? 그럼 아버님 여태 정신이 돌아와 계시던 거예요? 그래, 너까지 깜빡 속여서 미안하구나. 우리 둘째 며느리 정말 브라보다. 너랑 둘째 빼고 나머지 자식들은 다 필요 없다. 며칠 동안 마음고생 시켜서 정말 미안하다. 사실 첫날 진즉에 정신은 돌아왔는데 다른 자식 놈들이 대체 언제 얼굴을 비출까 싶어서 내 연기해 본 거야. 내가 위독하다는데 적어도 며칠 안에 오겠지. 아무리 아나무인이 놈들이라도 내 자식들이 그렇게 금순 아니겠지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이다. 근데 방금 네가 그놈들이랑 한 전화통화를 듣고 내 확실히 깨달았다. 그놈들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 그동안 시아버지는 제가 시댁에 잠을 자러 간 틈을 타 몰래 주전부리로 배를 채우고 병실에 딸려있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해결하셨다는군요. 병실의 다른 환자들도 잠이 든 늦은 새벽에 말입니다. 저는 놀란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신 거냐고 물었어요.
너희가 걱정할까봐 말은 안 했다만 너희가 못 오던 1년간 그놈들은 단 한 번도 이 집에 안 내려왔다. 네 시어머니 길에 못 내려오니 주말에 오겠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어. 그놈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안 왔는데 큰놈은 나중에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보니 일본 여행을 갔었더구나. 그 사진을 보고 분통이 터져서 참을 수가 없었어. 내가 그동안 뭘 위해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던 건지 내 인생이 후회가 됐다. 그래도 미워도 자식이라고 평생 자식들에게 매여 살았던 터라 자식들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더구나. 그래서 이렇게 쓰러진 김에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작정하고 그놈들을 시험해보기 위해 못 깨어난 척 연기한 거야. 근데 부모가 죽어간다는데 걱정은커녕 물려받을 유사만 생각하고 있는 그놈들의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난 평생 그 애들을 자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놈들에게 난 그저 돈 나오는 은행이었을 뿐 부모가 아니었던 거다. 어머마, 다른 자식들은 다 날 외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 옆을 지켜줘서 고맙다. 이 고마움과 널 속인 미안함에 대한 빚은 내가 꼭 갚으마. 다행히 입원한 내내 수액을 맞은 시아버지는 건강엔 큰 이상이 없었기에 다음날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 애아빠 옆을 너무 오래 비워뒀어서 이만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제발 일 쉬엄쉬엄 하시고 당분간은 푹 쉬세요. 아셨죠? 냉장고에 제가 찌개랑 밑반찬 만들어서 소분해뒀으니까 꼭 끼니 챙겨 드시고요. 저는 걱정스런 마음으로 시아버지를 뒤로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몸도 몸이지만 자식들에게 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시아버지가 너무도 마음에 걸렸죠. 그런데 열흘쯤 지난 주말 시아버지께선 자식들을 전부 시댁으로 집합하셨습니다. 남편에게 들어보니 평소와 달리 굉장히 단호하게 내려오라고 통보했던 시아버지의 태도에 시형제들은 굉장히 당황한 상태였다는군요. 저 또한 아픈 남편을 대신해 또다시 혼자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아버지는 폭탄 선언을 하셨죠. 네? 돼지 농장을 처분하셨다고요? 그래, 산다는 사람이 있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팔아버렸다. 그동안 내가 힘에 부쳐도 너희들한테 힘이 될 때까진 도움이 되고 싶어서 농장 일을 계속했던 건데 이번에 쓰러지고 난 뒤 생각이 바뀌었다. 아비가 죽어가는데도 코빼기 하나 안 비추던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나이에 아둥바둥 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깨달았지. 아버지, 그건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서 못 내려간 거예요. 아시잖아요. 저 회사 그만두고 요새 사업 준비하느라 바쁜 거. 맞아, 아빠. 나도 요새 병원에 사람이 없어서 너무 바빴어. 게다가 나 곧 이사도 가야 돼서 이사 준비까지 하느라 정신 없었다니까. 아버지, 농장 팔아도 저 내년에 결혼할 때 해주기로 한 서울 32평 아파트는 마련해 주실 거죠? 호텔 예식도요. 네? 돼지 농장을 팔았다는 시아버지의 말에 시형제들은 죄송하다는 말은커녕 여전히 변명과 돈 얘기뿐이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시숙의 물음에 시댁의 분위기는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농장 판 돈은 어떡하시려고요? 아버지가 이 시골에서 그 큰 돈 가지고 계시면 뭐예요? 기왕 이렇게 된 거 그 돈 우리한테 미리 나눠주세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한테 다 물려주실 돈이잖아요. 안 그래도 저 아버지가 도와주기로 한 사업 자금에서 조금 더 돈이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아빠, 나도 아빠가 이사 가는데 돈 보태준다고 했잖아. 그거랑 합쳐서 재산 미리 증여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뭐 저도 그걸로 앞으로 주실 생활비는 더 안 받아도 되겠네요. 증여? 헛소리들 하고 있다. 누가 그 돈을 너희한테 준다고 하든 지 아비가 위독하든 말든 신경 하나 안 쓰는 너희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 너희들은 자식도 아니야. 난 농장 판 돈 전부 둘째 내한테 줄 거다. 네? 저희한테요?
상황을 관전하고 있던 저는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순간 놀란 시형제들은 전부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니, 그 돈을 왜 근순애를 다 주세요? 걔 병원비까지 아버지가 다 내주셨다면서요. 그거면 됐죠. 뭘 그거면 돼? 네가 뭔데 내 돈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훈수질이야? 그리고 첫째 너한테 지원해주기로 한 사업자금, 나 그거 한 푼도 못 해준다. 셋째 네 이사자금도, 막내 네 신혼집도, 결혼자금도 아무것도 못 해줘. 앞으로 부모라고 생각도 않는 내 돈만 탐내지 말고 너희들 알아서 살거라. 알았어? 네? 아버지,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 벌써 회사도 그만두고 사업 구상 중인데 이제 와서 사업을 못 도와준다고 하면 어쩌냐고요? 저 길바닥에 나앉으란 소리세요? 아빠, 주위 친구들한테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자랑이랑 자랑은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 말 바꾸면 어떡해? 아버지, 다른 것도 아니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결혼 가지고 이렇게 으름장 놓는 법이 어딨어요? 저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결혼은 어쩌라고요? 자식 인생을 이렇게 망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너희가 언제부터 날 부모 취급했냐? 날 부모 대접해준 건 둘째 내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도 둘째 내한테만 부모 노릇하기로 한 건데 문제 있냐? 어? 시형제들은 시뻘개진 얼굴로 시아버지께 따져 묻더니 나중엔 거의 울상이 되어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아버지, 저 진짜 안 도와주시면 큰일 나요. 전 직장으로도 못 들어가고 이미 벌려놓은 일이 한가득이라고요. 제가 사업 때문에 너무 돈 생각만 하다 보니까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죄송해요, 아버지. 한 번만 봐주시면 앞으론 자식 된 돌이 진짜로 제대로 할게요. 네? 아버지, 저 서울에 큰 아파트에 간다고 여자친구 겨우겨우 꼬셨단 말이에요. 호텔 예식은 안 해주셔도 되니까 집이라도 해주시면 안 돼요? 제주도 여행을 취소하면 위약금이 너무 세서 그 돈이 아까워서 못 왔어요. 제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한 번만 마음 푸세요. 네? 그 와중에 시누이는 시아버지께 빌기는커녕 대뜸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곤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흥! 그렇게 세상 착한 척은 다 해대더니 결국 목표 이뤘네요, 새언니. 그렇게 아빠 비위 맞추려고 용을 쓰더니 끝내 돈을 뜯어가요? 아빠, 새언니라고 뭐 다른 줄 알아요? 저 여우 같은 속내를 왜 모르세요?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세상 사람이 다 너희들 같은 줄 아냐? 그리고 여우면 좀 어떠냐? 그 여우 같은 짓거리를 너희는 왜 못했는데? 시끄럽고 난 할 말 다 했으니 이제 내 집에서 나가라. 아버지, 자꾸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제가 대기업 다니면서 인맥을 한두 명 쌓은 줄 아세요? 저 변호사 써서 고소할 거예요. 엄연히 우리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법적 유류분이라는 게 있다고요. 흥, 나도 그쯤은 안다. 근데 그것도 나 죽고 나서 얘기지. 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아주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 고얀 놈들아. 썩 꺼져. 경찰 부르기 전에. 시형제들이 끝까지 애원하고 화도 내며 매달렸지만 시아버지의 뜻은 확고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정말 경찰을 부르는 신용을 하자 그제야 시형제들은 시댁 문을 나섰는데 다들 저를 노려보느라 눈이 빠질 것 같더군요. 저는 그들에게 일침을 날린 뒤 시댁 문을 쾅 닫아버렸죠. 뭘 노려보세요? 이게 다 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버님은 당신들이 아무리 못났어도 마지막까지 당신들을 믿고 싶어 하셨어요. 병원에서 아버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셨는데요. 오늘은 오겠지, 내일은 꼭 오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아버님의 기대를 저버린 건 바로 당신들이에요. 아버님 돈을 그렇게 필요로 하면서 왜 그 돈을 주는 아버님은 당신들한테 얼마나 귀한 부모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라도 제발 후회하면서 아버님의 소중함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한참 동안 문 밖에서 치를 떨던 시형제들이 돌아가자 저는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시아버지를 살폈습니다. 자식들에게 모질게 말한 만큼 시아버지 스스로도 큰 상처를 받으실 것 같아서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괜찮냐고 묻는 제 말에 이렇게 대답하셨죠. 난 괜찮다. 속상하긴 하지만 어쩌겠니. 내가 저놈들을 저렇게 만든 당사자인걸. 이제라도 저놈들이 정신 차리도록 냉정하게 대하는 것만이 내가 저놈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모로서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 더는 저놈들 때문에 눈물 흘리지도 않을 거야. 그동안 흘린 눈물만 해도 아주 강을 메울 만큼 넘치게 흘렸으니 말이다. 오늘 하루 종일 내 손을 잡아준 어머니 덕분에 내가 큰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고맙다, 어머마. 제가 한 게 뭐 있나요? 근데 아버님, 다른 자식들 혼내주려고 하신 거라면 저희한테 농장판 돈 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지원해주고 계신 병원비만으로도 저희 충분히 도움 받고 있어요. 집도 아버님이 마련해 주신 덕에 대출에 쫓기고 있지도 않고요. 아니다. 어멈 네가 아니었다면 난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고 네 시애미 곁으로 가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여태껏 살아갈 힘을 잃지 않고 목숨 부지하고 있었던 건 다 네 덕분이야. 그런 너에겐 천금을 주어도 아깝지 않구나. 그리고 내 손에서 얼른 돈을 털어버려야 다른 놈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겠니? 날 위해서라도 그냥 받아주렴. 이참에 너도 일 그만두고 둘째 간병과 애 돌보는 데만 힘을 쓰면 더 좋지 않겠니? 제가 시댁에서 있던 일을 남편에게 말해주었더니 남편은 시아버지가 걱정된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후 시형제들은 제 직장까지 찾아와 제게 돈을 내놓으라며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전혀 기죽지 않고 그들에게 큰 소리 쳤죠. 자꾸 찾아오면 경찰 부를 거예요. 내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찾아오면 당신들 싹 다 협박죄로 고소해버릴 거예요. 당신들도 이미 다 알아봤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거. 그래서 지금 나한테 와서 이렇게 깽판 치는 거잖아요. 어디 진짜 법정에서 한번 마주쳐 볼래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난 상처받은 아버님을 위해서라도 당신들한텐 땡전 한 푼 못 줍니다. 제가 고소를 들먹이자 그제야 그들은 주춤하며 물러갔습니다. 법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2달 뒤 막내 시동생이 갑자기 남편의 병원까지 찾아왔더군요. 그리곤 대뜸 무릎을 털썩 꿇으며 우리에게 사정을 하기 시작했죠. 작은여, 제발 나 한 번만 도와줘. 여자친구가 아파트 못 태울 거면 파혼하자고 난리야. 직업도 변변치 않은 나랑 그나마 우리 집 돈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건데 앞으로 생활비도 지원 못 받고 집도 못 태울 거면 나랑 살 이유가 없대. 내 나이가 벌써 38인데 나 이 결혼 못하면 평생 돈도 없이 외롭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 내가 제대로 된 직업이 있기래, 모아둔 돈이 있기래. 형, 제발 나 아파트라도 하나 해주면 안 될까? 이번에만 도와주면 평생 내가 도와달란 말 안 할게. 제대로 된 직장도 찾을게. 아니, 못 해줘. 네 말 맞다 나. 네 나이가 38인데 여태 부모 등골만 빼먹고 살았다는 사실이 부끄럽지도 않냐? 그리고 이렇게 결혼하면 평생 이렇게 산 네가 갑자기 달라지기라도 할 것 같아? 능력이 안 되면 괜한 남의 집 딸 고생시키지 말고 결혼 포기해. 그리고 앞으론 제발 네 스스로 돈 벌어서 알아서 좀 살아봐. 남편은 그런 시동생의 부탁을 단박에 잘라내버렸습니다. 결국 시동생은 아무런 소득 없이 빈손으로 병실을 나가야만 했죠.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와 시형제들에겐 아주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버님, 아침 진지 잡수세요. 우선 저희 가족은 살던 집을 팔고 곡성의 시댁으로 이사 왔습니다. 홀로 남으신 시아버지가 아무래도 계속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병원에서 퇴원한 남편을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시키고 싶기도 했거든요. 시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 덕분에 저도 마음 편히 일을 그만두고 남편 또한 휴직을 마치고 퇴직을 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다행히 남편은 건강이 많이 호전되어 지금은 2달에 한 번씩 병원으로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곤 합니다. 할아버지, 이따가 밭에서 저랑 무 뽑기 시합해요. 시댁으로 내려오며 초등학생 아들이 적응하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다행히 아들은 전원 생활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매번 소풍 오듯 놀러 왔던 시댁으로 아예 이사를 오니 매일 소풍을 하는 느낌이라며 좋아하더라고요. 아들, 할아버지 너무 귀찮게 하면 안 돼. 아버님, 우리 다음 달에 여행 가기로 한 거요.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강원도 쪽으로 한번 놀러 가 볼까요? 우린 시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돈을 아껴 쓰며 꼭 필요한 만큼만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 돈을 아끼지 않을 때가 바로 시아버지를 위할 때입니다. 그 돈의 주인은 원래 시아버지이니 시아버지를 위해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아이 방학 때나 주말을 이용해 시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저곳 놀러 다니며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평생 일만 하느라 제대로 놀러 다니지 못하신 시아버지께선 여행을 갈 때마다 정말 행복한 웃음을 짓곤 하시죠. 비록 다른 자식들은 다 잃었어도 내가 늙음하게 너희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삶을 다 살게 되었구나. 고맙다 얘들아. 시아버지께서 남은 밭에서 소소하게 농작물을 기르며 손주 재롱을 보는 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주 가끔은 제 남동생 부부가 친정엄마를 모시고 시댁에 놀러 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우린 마당에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곤 해요. 기특하다 우리 딸. 엄마는 네가 진심으로 가족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줘서 정말 기뻐. 네 시아버지 얼굴 봐라. 저 환한 웃음이 얼마나 값지니. 네가 진정으로 얻은 건 네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이 아니라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네 시아버지의 행복이란다. 엄마는 시아버지를 안쓰럽게 여기시는지 여전히 저를 볼 때마다 시아버지를 잘 챙겨드리라고 말씀하곤 하세요. 시아버지께 많은 상처를 준 시형제들은 시아버지께 굉장한 반감을 갖고는 더 이상 우리와 왕래를 하지 않습니다. 대책 없이 시아버지의 지원만 믿고 사업을 제대로 구상하기도 전에 대기업을 그만뒀던 시숙은 나이가 많아 다른 대기업으로 재취업을 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어깨 평판이 안 좋았는지 불러주는 곳이 없어 중견기업으로도 재취업을 하지 못한 시숙은 지금은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 번은 고주망태가 된 시숙이 시아버지를 찾아와 난동을 부린 적이 있었는데 술에 취해 시아버지 멱살까지 잡을 기세길래 저는 시숙에게 냅다 양동이에 받아온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주버님 인생을 아버님이 망쳤다고요? 아니요. 아주버님 인생을 망친 건 아주버님 자신이에요. 평생 고생하면서 자식들 건사하신 아버님을 그렇게 무시하더니 그렇게 똑똑하단 양반께서 왜 이제 와서 아버님한테 이렇게 매달려요? 그렇게 아버님 도움이 절실했으면 진즉에 잘하셨어야죠. 아쉬울 때만 부모고 자식이에요? 평생 당신들 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산 아버님, 이젠 제가 지켜드릴 거니까 2번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또 찾아오면 그땐 찬물이 아니라 똥물을 퍼부어 줄 테니까. 물을 뒤집어 쓴 시숙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허공에 대고 마구 주먹질을 해대더군요. 결국 시숙은 잔뜩 화가 난 남편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맞은 후 집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죠. 시동생은 결국 파혼을 당했고 지금은 그 나이에 여전히 알바를 전전하며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누이는 시아버지 일과는 무관하게 이혼을 당했어요. 시누이는 병원에서 태움이라고 말하는 간호사 갑질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더군요. 시누이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간호사 한 명이 퇴사를 한 후 앙심을 품고 시누이의 행동을 공론화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시누이는 그 일로 병원에서 잘렸고 그 뒤로 소문이 퍼져 다른 병원으로의 이직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그 히스테리를 집에서 풀다가 결국 시누이에게 학을 뗀 시매부에게 쫓겨나듯 이혼을 당하고 만 거죠. 아이도 없었던지라 소송을 당한 시누이는
맥없이 이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네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얼마 전 시누이가 돈을 빌려달라며 시아버지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빠, 나 진짜 너무 힘들어. 겨우 취직한 다 쓰러져가는 병원은 월급도 형편없고 재산 분할 받은 건 다 낡은 빌라 전세 구하는데 다 써버렸어. 아빠, 나 이사 가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사는 게 이러니까 친구들까지 다 날 무시한단 말이야. 아주 한심하다 한심해. 자식된 도리도 못하더니 이제 남편한테까지 버림받고 이제 와서 다시 나한테 손을 벌려? 어림도 없다. 눈 붙이고 잘 집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겨. 네가 그렇게 된 건 다 자업자득이야. 시누이는 시아버지의 바짓가랑이까지 잡으며 매달렸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시누이를 끝끝내 내치셨습니다. 아무리 시아버지께 매달려도 돈 나올 구멍은 이미 막혔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는지 그 뒤로 시누이는 더는 시댁으로 찾아오지 않았죠. 아직 남편은 완치가 되지 않았고 시아버지의 마음의 상처에도 아직 딱지가 생긴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은 힘을 내어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서로를 의지하고 기대어 살아가다 보면 남편의 병도 시아버지 마음의 상처도 언젠간 깨끗하게 나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죠. 저는 앞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저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생각입니다. 남편의 병이 낫게 되면 가까운 시내에 식당을 차려 남편과 함께 꾸려 나가고 싶어요. 시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돈 대부분은 잘 아껴두었다가 저희 아들을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는 데 쓸 겁니다. 그것이 자식을 끔찍이 아끼던 시아버지의 뜻을 가장 보람있게 이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진정으로 값어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논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값진 건 가족들 중에서도 바로 양가 부모님이에요. 자식을 낳고 길러준 부모님의 은혜만큼 값지고 위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 돈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진정으로 값진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저희 시형제들처럼 말이죠. 제 사연을 들으신 오늘 하루는 여러분 모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존재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진정한 마음의 부자가 되길 빌며 이만 사연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